수작업이었던 도면 설계의 혁신을 가져다 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사실은 히피 마피아라 불리던 조직의 마약 개발자였다는 충격적인 소문도 있죠.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인 MBC의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다뤄지면서 더 유명해졌는데요. 천재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팀 스컬리와 오토캐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1944년생으로 15살에 이미 개인 컴퓨터를 설계하고 18살에는 입자 가속기를 만들었을 정도로 엄청난 천재였다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엔 이 스토리에 매료되어 컨텐츠를 기획했는데요. 아니, 그 유명한 오토캐드의 천재 개발자가 사실은 마약 개발자였다니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물론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도 있습니다. 먼저 1959년 당시 컴퓨터는 방 하나를 가득 채우는 거대한 크기였는데요. 근데 고작 15살에 개인용 컴퓨터를 설계하고 고등학생 때는 입자 가속기까지 만들었다니 심하게 과장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물론 미국 정부 몰래 집에서 혼자 핵원자로를 만들어버린 17살 소년도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팀 스컬리도 거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니까요. 실제로 UC 버클리에 조기 입학할 정도로 똑똑했던 그는 1965년 히피 축제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는 히피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고 히피 마피아라 불렸던 영원한 사랑의 형제단이라는 조직과 손잡고 고순도의 LSD를 대량으로 생산, 유통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마약 개발자의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는 결국 체포되어 징역 20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미국 정부가 그의 천재성을 아깝게 여겨 3년 안에 박사학위를 따면 가석방 시켜주겠다라는 비밀 제안을 했고 그가 이걸 해냈다는 겁니다. 아무리 천재여도 그렇지 정부가 비밀 제안까지 할 정도인가?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정말 맞는 이야기일까요? 확인 결과 팀 스컬리가 조기 가석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79년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제안은 방송의 극적인 각색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는 모범적인 수감 생활 등이 참작된 결과로 보입니다. 아무튼 방송과 세간의 소문에 의하면 팀 스컬리가 출소한 시점 이후 2년 만인 1981년에 건축 도면을 컴퓨터로 그리는 프로그램 오토캐드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이야기는 진실일까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팩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팀 스컬리가 1981년에 오토캐드를 개발했다는 것은 완벽한 거짓입니다. 오토캐드의 진짜 씨앗을 심은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마이클 리들, 오토데스크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이죠. 마이클 리들은 1977년부터 혼자서 개인 PC용 캐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억 원짜리 대형 컴퓨터에서나 가능했던 일을 단돈 1만 달러짜리 개인 컴퓨터에서 구현해낸 것이죠. 무려 12,000줄의 코드를 혼자서 짜냈고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바로 오토캐드의 시초인 인터랙트 캐드입니다. 그리고 1982년 11월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기술 박람회 컨덱스에서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존 워커가 이끌던 프로그래머 그룹이 마이클 리들의 프로그램을 발견한 겁니다. 존 워커는 이 프로그램의 무한한 가능성을 즉시 알아봤고 그 자리에서 권리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리들도 오토데스크에 합류하였고 1982년 12월 마침내 오토캐드 버전 1.0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럼 팀 스컬리의 이야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완전히 상관없는 인물이었을까요? 그래서 그의 실제 커리어를 추적해봤습니다. 위키피디아 상의 연역을 보면 팀 스컬리는 출소 이후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1983년부터 오토캐드를 판매하는 딜러, 즉 영업사원을 시작하여 1987년 컨설턴트, 2000년부터 수석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역임한 후 은퇴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위키피디아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팀 스컬리 본인이 직접 입력한 링크드인 프로필을 교차 검증해봤습니다. 경력을 보면 1986년부터 2005년까지 약 19년간 오토데스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가 오토데스크에 입사한 건 1986년, 오토캐드가 처음 세상에 나온 건 1982년, 무려 4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송에서 다룬 내용과는 달리 실제 팀 스컬리는 오토캐드의 창시자가 아닌 개발된 이후 합류한 엔지니어 중 한 명이었던 겁니다. 결국 천재 LSD 화학자가 출소 후 오토캐드를 만들었다는 자극적인 신화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 속에는 묵묵히 코드를 짜내려갔던 마이클 리들이라는 진짜 선구자와 그의 가치를 알아본 존 워커의 위대한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었죠. 이번 영상처럼 저희 채널은 캐드캠 CAE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진짜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거나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은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이어왔습니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공급 부족, 팬데믹 사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죠. 여기 하나 더 제로에너지 빌딩 의무화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2025년부터 20세대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지어져야 하는데요. 건설업계에서는 제로에너지 빌딩 건축에 필요한 기술 적용과 설치 설비 비용이 증가하면서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도대체 제로에너지 빌딩이 무엇이길래 정부에서는 의무화하려는 건지, 또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겐 어떤 이득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제로에너지 빌딩이란 단어 그대로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여 외부 에너지 공급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똑똑한 건물인 셈이죠. 제로에너지 빌딩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는데요. 등급에 따라 건축주에게는 용적률 완화, 건축 기준 완화, 입주자에게는 취득세 20% 감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와닿는 혜택은 아니네요. 제로에너지 빌딩 정책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패시브와 액티브, 그리고 제로에너지 빌딩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기술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말로는 뭔가 거창하지만 사실 패시브와 액티브 기술은 이미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어 있는데요. 먼저 패시브 기술은 건물 자체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입니다. 고성능 단열재를 사용하여 열 손실을 줄이고 고성능 창호를 설치하여 외부의 열이 내부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모델링하거나 브랜드 아파트에는 LX 하우시스 같은 고급 창호를 사용하는 것이죠. 고성능 창호가 아니더라도 뽁뽁이나 매풍 차단 아이템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방법들도 단열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액티브는 주어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 설비, 시스템 등을 통칭하는 기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2번 태우고 거꾸로 태우고 4번까지 태워버리는 귀뚜라미 보일러, 또는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겠어요 대명사인 경동나비엔 같은 고효율 난방기구를 사용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축의 대명사인 1979년산 음마아파트와 인근의 2021년산 DH자이 개포의 난방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2024년 1월과 2월의 난방비를 비교해보면 최대 3.9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 정도면 꽤 큰 수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액티브에는 이런 것 이외에도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BEMS 또는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미 BEMS와 원격 검침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월패드에서 월별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심지어 전기 사용량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또는 LG전자의 싱큐 어플을 통해 가전별 실시간 사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 패턴을 파악하여 실내 온도를 설정하거나 공기질을 개선할 때 최적의 에너지 사용 방안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제어하도록 하는데요. 제로 에너지 빌딩에서는 이런 기술을 개별 가정 단위를 넘어 건물 전체도 제어하겠다는 것이죠. 제로 에너지 빌딩의 핵심은 건물에서 사용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발전과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등이 활용되며 현재는 태양광 발전 기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태양광 패널은 아파트 옥상에 설치하지만 제로에너지 빌딩 등급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외부 벽면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기존의 태양광 패널은 어두운 푸른색에 설치대까지 더해져 미간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태양광 패널을 별도의 지지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닌 건물의 외장재와 태양광 패널이 합해져 일체화된 구조가 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태양광 패널이 지붕 또는 외벽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거와 달리 미간을 해치지도 않으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두운 푸른색 이외에도 비교적 다양한 색상을 만들 수 있어 오히려 건물 디자인의 한 요소로 표현될 수도 있죠. 또 일반적인 평평한 태양광 패널이 아닌 얇은 막 형태로 휘어지는 CIGS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여 굴곡진 벽면이나 옥상 구조에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물론 모든 것이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전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에너지 빌딩이 시행되면 도대체 분양가가 얼마나 오르고 오른 만큼 우리에게 득이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최근 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가구당 약 13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건설업계 추산은 최소 293만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하죠. 그런데 고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지방광역시도 4억인 마당에 130만원, 293만원 오른다고 뉴스가 나올 정도인가 했습니다. 제가 앞서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을 위해서는 여러 기술과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단돈 300만원이 된다면 공짜인 것 같거든요. 최근 베란다 확장만 해도 800만원 정도 옵션비가 붙는데 말이죠. 뭔가 이상한데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니 동아일보 뉴스 기사에 따르면 민간 연구기관이긴 하지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공동주택 공사비는 표준 건축비 상한 가격 대비 4에서 8%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표준 건축비는 정부에서 정한 1제곱미터당 평균적인 공사비를 의미하고 건축 자재,
인건비, 기계 설비비 등이 포함됐는데요. 쉽게 말해서 땅값과 기타 비용을 제외한 순수 아파트를 짓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로에너지 빌딩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2019년에 완공된 일천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추측해보겠습니다. 동이나 층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분양가는 4억 2천만원, 건축비는 2억 8천만원 정도입니다. 이때 제로에너지 빌딩 때문에 건축비가 최대치인 8% 상승했다면 대략 2천만원 정도인데요. 이제 실제로 제로에너지 빌딩 기술을 도입해서 관리비를 얼마나 아꼈는지가 중요하겠죠. 인근에 비슷한 시기에 지어지고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 대조군이 필요해서 송도 더샵 파크 에비뉴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하절기 평균 총 관리비는 힐스테이트가 25만 6천원 정도, 더샵이 34만 9천원 정도로 약 26.6% 정도 힐스테이트 입주민이 더 이득을 받고, 동절기 평균 관리비는 32만 4천원 정도, 더샵이 42만 3천원 정도로 약 23.4% 이득을 받습니다. 확실히 제로에너지 빌딩 기술이 적용된 것이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럼 관리비 이득으로 몇 개월을 살아야 손익분기가 넘을까요? 전체 월 평균 관리비는 힐스테이트가 25만 3천원 정도, 더샵이 34만 9천원 정도로 약 9만 6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분양비가 2천만원 올랐다고 가정한다면 대략 17년을 사서야 손익분기점이네요. 물론 여기에 전기, 가스, 수도 등 에너지 비용 등 관리비의 연평균 상승률을 3%로 고려한다면 대략 14년 2개월을 살면 손익분기점을 넘기게 되죠. 지금 계산상 관리비의 연평균 상승률을 3%로 가정했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것도 최소치이긴 합니다. 만약 관리비의 연평균 상승률이 더 높아진다면 손익분기는 더 빨라지겠네요. 물론 방금 계산했던 것에서 추가로 제로에너지 빌딩 기술의 유지보수비도 고려하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로에너지 빌딩 기술은 단순히 돈만 볼 것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도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입되는 각종 기술들로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면 그 가치를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직까지 살아보지 않아서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가격밖에 없지만 최신 건물에 적용되는 패시브 기술과 삼성전자 또는 LG전자의 기술을 빌려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액티브 기술로 추측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더 나아가 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 환경 오염 방지에도 이바지하며 마치 뭔가 기부하지 않았는데 기부한 것만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거댐의 스티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거댐의 스티븐입니다. 최근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BYD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BYD는 한국의 자동차 유튜버들과 언론사들을 중국 선전에 위치한 본사 및 생산 공장에 초대하여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덕분에 유튜브에서 BYD 차량의 시승기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 승차감이나 디자인, 가격도 물론 고려하겠지만 얼마나 안전한가도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특히 전기차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배터리 안정성이 가장 크겠지만 모든 차량에서 안정성이라고 하면 차체가 얼마나 안전한지가 그 본질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충돌 테스트 결과와 함께 BYD 차량이 과연 중국이 중국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차종을 비교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BYD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아토3와 경쟁 차종인 기아 니로를 기준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BYD 공식 홈페이지의 홍보 자료에 따르면 아토3는 차체 프레임의 11%에 최대 1500MPa급의 핫스탬핑 강판을 사용했으며 주요 구성품은 모두 인장 강도 1180MPa 이상의 고강도 강철로 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충돌 사고 발생 시 탑승 공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하죠. 기아의 자동차도 역시 고장력 강판, 초고장력 강판, 핫스탬핑 강판을 사용하여 차체 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차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는 고장력 강판과 초고장력 강판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요. 과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590에서 1180MPa 범위의 강판을 모두 고장력 강판 또는 초고장력 강판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판의 명칭만으로는 두 차량의 바디 철골 구조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렵지만 인장 강도 측면에서는 아토3가 니로보다 다소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하지만 인장 강도가 차량 안정성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일까요? 차량 바디의 구조 안정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충돌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먼저 차량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탑승자가 탑승하는 공간은 세이프티 존이라고 하며 이 공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되지 않고 탑승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반면 차량의 앞뒤 부분은 크럼플 존이라고 하며 직역하자면 구겨지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충돌 시 변형되어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크럼플 존은 충돌 시간을 늘리고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여 탑승자에게 전달되는 충격량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돌 시간이 길어질수록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충격력이 감소하며 크럼플 존이 변형되면서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탑승 공간으로 전달되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이죠. 신차 출시 시에는 각국의 안전평가 기관에서 차량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한국의 KNCAP, 유로의 유로NCAP, 미국의 IIHS, NHTSA, 일본의 JNCAP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탑승자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 차량을 충돌시키는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충돌 테스트는 각국의 도로 사정과 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항목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면 충돌, 부분 정면 충돌, 측면 충돌 등을 평가합니다. 충돌 테스트에서는 사람 모양의 더미를 차량에 탑승시킨 후 충돌 시 더미에 가해지는 충격량을 측정하여 차량의 탑승 안정성을 평가합니다. 그럼 BYD 차량의 충돌 테스트 결과는 어떠할까요? 중국에도 CNCAP이라는 자체적인 신차 안정도 평가 프로그램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VPN으로 우회를 해도 접속이 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접속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결과를 크게 신뢰하지 못하지만요. BYD는 중국을 제외하고 유럽 시장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영국, 독일 등에서 인기가 높은데요. 따라서 유럽의 신차 안정도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에캡에서 BYD 차량의 안정성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YD의 베스트셀러 모델 중 하나인 아토3의 2022년 유로엔캡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성인 탑승자 보호 점수는 최고 점수의 91% 수준으로 매우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로엔캡은 충돌 테스트 결과를 굿, 에디콰이트, 마지널, 위크, 푸어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데요. 굿과 에디콰이트가 안전,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토3는 전반적으로 준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측면 충돌 테스트 중 32km/h의 속도로 긴 폴에 충돌하는 경우 운전자의 상체 보호 부분에서 위크 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탑승자 보호 점수는 최고 점수의 89% 수준으로 6세와 10세의 어린이의 체형을 기준으로 제작된 더미를 사용하여 평가되었습니다. 정면 충돌과 측면 충돌 모두 굿 등급을 받아 높은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아토3의 유로엔캡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은 확인했지만 경쟁 차종과 비교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안정성을 판단해보겠습니다. 91%와 89%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한 이론은 어떨까요? 2022년 유로엔캡 테스트 결과 성인 탑승자 91%, 아동 탑승자는 84%로 아토3와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성인 탑승자 기준 세부적인 점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총점은 91%로 동일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어린이 탑승자 안정성 평가는 다른 차종과 마찬가지로 모든 항목에서 굿등급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장 강도가 더 높은 강판을 사용한 아토3가 니로보다 월등히 높은 안정성 평가를 받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사실 인장 강도는 재료가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의 전후방 크럼플 존은 충격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적절하게 변형돼야 되는데 인장 강도가 너무 높은 강판을 사용하면 크럼플 존이 제대로 변형되지 않아 충격 에너지를 잘 흡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장 강도가 너무 낮은 강판을 사용하면 과도하게 변형되어 탑승 공간을 침범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용된 강판의 인장 강도만으로는 그 차량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크럼플 존이 잘 찌그러지고 세이프티 존이 잘 보존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강도의 강판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하고 충돌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 분산할 수 있도록 차체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사의 기술력이죠. 아마 BYD는 아직 그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 사용할 수 있는 최고 등급 강판을 과도하게 적용한 것 같은데요. 물론 과거의 현기차가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처럼 BYD가 중국 내수 시장을 활용해 데이터를 쌓고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현 기술 수준을 마냥 무시할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각국의 충돌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법적 의무와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테스트 항목에서 평가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로엔캡의 충돌 테스트 영상에서는 니로 차량 내부에 센터 에어백이 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니로에는 센터 에어백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시험 평가 결과보다는 다양한 평가기관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국내에서 진행하는 KNCAP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험 성적이 실제 능력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듯이 충돌 테스트 결과가 차량의 안정성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유로엔캡의 테스트 결과를 보면 좋지 않은 결과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 변별력이 없다고 하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안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볼보의 안전센터 책임자인 토마스 브로버그는 한 인터뷰에서 안전은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고 순위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볼보는 이런 철학과 맞물려 말도 안 되는 충돌 사고에서도 볼보의 탑승자들은 안전하다는 뉴스 기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또 최근 전기차로 핫한 테슬라도 21년도에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러한 시험 평가기관의 규정화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진짜 사고로부터 탑승자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차량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BYD와 기아의 차량과 함께 차량 충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의 기술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평가는 지표가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변화한 만큼 단순히 충돌 안전 결과만으로 그 자동차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만으로 BYD가 꼭 좋은 자동차다 라고 말하긴 어렵죠. 또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화재 사고, 배터리 결함 등 각종 안전성과 차량 부식 등 품질 내구성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2023년부터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아직 큰 이슈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유럽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그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외수 차별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의심되긴 합니다.
있습니다. 아직 판매가 시작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내부에서도 지금 당장은 큰 이슈가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BYD가 한국 시장에서 차량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K&N 만점 평가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BYD가 K&N캡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한국 시장을 잘 뚫어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물론 저는 안 타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거댐의 스티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댐의 스티븐입니다. 오늘은 미래 자동차의 중요한 화두, 바로 수소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차는 수소차를 미래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최근 넥소 후속 컨셉트카 이니시움을 공개하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죠. 그런데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수소차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It is the most dumb thing that I could possibly imagine for energy storage. 이렇게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수소차의 현실과 숨겨진 이야기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수소차의 정식 명칭은 연료전지 자동차인데요.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기를 충전하는 대신 수소를 탱크에 주입한다는 점이 다르죠. 차 안의 연료전지 스택이라는 장치에서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화학적으로 반응시켜 전기를 직접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물만 배출될 뿐 탄소 배출은 전혀 없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심지어 공기를 흡입할 때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기능까지 있어서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수소차는 완벽한 친환경 자동차일까요? 이 수소차가 진정으로 친환경적인지 판단하려면 수소의 생산부터 운송, 저장, 충전, 그리고 실제 차량 구동까지의 전 과정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WTW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생산부터 저장까지를 의미하는 WTT와 충전부터 구동까지를 의미하는 TTW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야기가 쉽습니다. TTW, 즉 차량이 주행하는 과정에서는 물만 배출되므로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WTT, 즉 수소를 생산하고 운송하고 저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주에는 수소가 풍부하지만 지구에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심지어 대부분 다른 물질과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출 과정을 거쳐야 하죠. 이 추출 과정에서 여러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소의 생산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그레이 수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천연가스와 고온의 수증기를 반응시켜 수소를 얻는 수증기 메탄 개질 방식이나 석유화학의 공정이나 제철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포집하여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들이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다량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블루수소입니다. 블루수소는 그레이 수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생산되지만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해 땅에 묻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레이 수소보다는 친환경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탄소 포집률의 한계, 저장의 안정성, 그리고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죠. 마지막으로 진짜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 수소가 있는데요. 그린 수소는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이때 사용되는 전기가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 에너지에서 공급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수소, 즉 그린 수소로 부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되는 전기의 출처가 원자력 에너지라면 핑크 수소, 일반 전력망에서 가져온 전기를 사용하면 옐로우 수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린 수소가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겠지만 현재는 생산 비용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수소의 생산 단가는 그레이 수소가 1kg당 1에서 2달러, 블루 수소가 1kg당 1.5에서 3달러, 그린 수소가 1kg당 3에서 12달러 수준으로 그린 수소의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안타깝게도 현재 전 세계 수소 생산의 약 95%는 그레이 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소로 활용하는 수소차가 친환경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또한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과정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수소는 기체 상태에서는 부피가 매우 커서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저장과 운송을 위해서는 부피를 줄여서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해서 고압 압축 방식이나 극저온 액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고압 압축 방식은 수소를 700바의 고압으로 압축하여 저장하는 방식인데요. 이 압력이 얼마나 높은지 조금이나마 상상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700바는 대략 해저 7000m의 압력과 같습니다. 이렇게 수소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압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데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최근 적용되는 기술인 극저온 액화 저장 방식은 수소를 줄 톰슨 효과를 활용해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영하 253도의 극저온으로 냉각시켜 액체 상태로 만드는 방식인데요. 기존 700바의 고압 압축 방식이 수소의 부피를 고작 60분의 1로 줄인 반면에 액화 저장 방식은 800분의 1로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어 대량 운송에 유리해 운송 비용을 낮출 수 있죠.
하지만 수소를 극저온으로 냉각시킬 때 사용하는 줄톤순 효과의 냉각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또 액화수소 저장 탱크의 단열 성능이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완벽한 단열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아직까지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만들고 저장하고 운송하는 데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친환경적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수소차를 비판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효율성입니다.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마치 전기를 만들기 위한 연료를 만들기 위해 전기를 쓰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만들어져 있는 전기를 바로 사용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원유 채굴부터 차량 주행까지의 전체 효율, 즉 WTW 효율은 휘발유차는 최대 24%, 경유차는 최대 32% 정도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력 발전으로 구동하는 전기차의 최대 효율은 41.2% 수준이며, 가장 흔한 수소인 그레이 수소의 고압식은 최대 34.7%, 액화식은 최대 16.4%로 특히 액화식의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만약 진짜 친환경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이라면 효율은 더 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기준으로 전기차는 최대 14.5%, 고압식 수소차는 6.5%, 액화식은 3.1%고 풍력 발전을 기준으로 각각 27.3%, 12.4%, 5.9% 수준으로 2배에서 4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모든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창고치라고 하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비판이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효율 관점에서 보면 마치 수소차가 효용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같은 무게의 수소와 배터리를 비교해보면 수소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소는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가 약 120MJ/kg이고 전기차에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약 1MJ/kg 정도인데요.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만 보면 수소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죠. 그래서 장거리, 장시간 운행이 필요한 버스나 트럭 같은 대형차에서는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도 배터리 용량을 늘려 주행 거리를 늘릴 수는 있지만 배터리가 무거워지면 제동거리 증가, 사고 시 위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효율 관점에서만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수소차는 같은 친환경 자동차에 있고 비싼 시기에 시작된 전기차에 비해서 상품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전기차 역시 초창기에는 충전 인프라 부족, 긴 충전 시간, 짧은 주행거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기술 발전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현재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죠. 수소차 역시 그린 에너지 생산 비용 절감, 충전 인프라 확충, 저장 및 운송 기술 발전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2023년 10월에 총 70억 달러 규모, 한화로는 약 9조 5천억 원을 투자하며 그린 수소를 비롯해 핑크 수소, 블루 수소 등을 청정 수소로 명명하고 2030년까지 청정 수소를 연간 1000만 톤까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수소 생산량의 10% 정도 되는 양으로 생산 원가도 킬로그램당 1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2019년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소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현대제철, 포스코, SKENS,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등과 함께 2030년까지 청정수소를 연간 100만 톤, 2050년에는 연간 500만 톤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한다고 하네요. 또 2019년만 하더라도 수소 충전소가 30개 내외였던 것이 2024년 12월 기준으로 250여 개까지 늘어났고 2030년에는 그 2배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수소의 저장 방식도 고압식에서 액화식으로 변경하면서 버스 충전 기준 40분 걸리는 것을 20분 내외로 줄이는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죠. 이번 영상을 통해 수소차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매력적인 이미지 뒤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점, 특히 수소 생산 방식과 에너지 효율 문제는 수소차가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될 부분이죠. 또한 수소 누출이나 폭발 가능성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중 어느 기술이 최종 승자가 될지 아직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단 두 기술 모두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기차는 도심 주행이나 승용차에, 수소차는 장거리 운송이나 대형 상용차에 적합한 방식으로 각자의 장점을 살려 활용한다면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거댐의 스티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래 배송과 배달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던 드론이 왜 아직 우리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13년 12월 아마존의 전 CEO 제프 베이조스는 CBS 인터뷰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 프라임 에어 계획을 공개했었는데요. 이 발표 이후 벌써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왜 아직도 드론 배송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지 못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드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은 원격으로 조정하거나 자율적으로 비행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를 말하는데요. 마치 벌이 날아가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숫벌을 의미하는 단어 드론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무인으로 작동되는 다양한 장치들까지도 드론이라고 이름이 불리며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송 산업에서 드론은 기존 배송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속성과 효율성에 있습니다. 현재의 배송 시스템은 주로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의존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나 경로상의 제약으로 인해 배송 속도가 제한됩니다. 또한 배송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체험과 관리 면에서 어려움이 따르죠. 하지만 드론은 공중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복잡한 도심교통을 피할 수 있고 자율비행을 통해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음식을 주문하면 조리시간을 제외하고 몇 분 안에 배달이 완료되는 세상. 물론 배달의 민족답게 한국에서는 이미 라이더분들의 놀라운 노력 덕분에 배달 시간이 매우 빠른 편에 속하지만요. 또 우리는 대쿠팡 시대에 살고 있어 새벽 배송에 익숙하긴 하지만 어쩌면 빨리빨리를 숭배하는 우리는 주문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배송되는 세상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현실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마존의 전 CEO 제프 베이조스였습니다. 그는 2013년 프라임 에어 서비스를 발표하며 고객이 주문 후 30분 이내에 제품을 배송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꿈꿨는데요. 특히 아마존 주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3km 내외의 제품을 드론으로 배송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오랜 시간 동안 현실되지 못했습니다. 발표 후 9년이나 지난 2022년에야 텍사스 컬리지 스테이션과 캘리포니아 록포드에서 첫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었죠. 이어서 2024년 4월에는 애리조나 톨레슨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같은 해 말에는 이탈리아와 영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할 계획을 발표하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상적인 미래를 향한 도전이었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마존은 2023년에 1만 건의 배송을 목표로 했으나 초기 5개월 동안 고작 100여 건의 배송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서비스 초반에는 홍보가 부족했거나 사용자들이 드론 배송의 안정성을 신뢰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10개월쯤 지난 시점에서 아마존 측에서는 배송 건수가 크게 늘어 수천 건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었지만 그 구체적인 데이터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계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드러났습니다. 2022년 미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캘리포니아 록포드 지역의 드론 배송 서비스를 승인받기 위한 현장 테스트에서 드론이 지상 감시자의 가시권 내에서만 비행하도록 허가했기 때문에 약 1.6km마다 감시자를 배치해야 하는 제한적인 운영 환경도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했죠. 다행히 2024년 5월에는 드디어 FAA로부터 지상 감시자의 시야를 벗어난 거리까지 드론을 비행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지상 감시자가 배치될 필요가 없고 더 넓은 지역에 드론 배송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야 비로소 드론 배송의 초석이 제대로 다져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규제가 기술의 발전을 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필요한 곳에 적절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먼저 안전 문제입니다.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한국에서는 매우 민감할 주제인데요. 예를 들어 잘 날던 드론이 배터리 방전, 통신 오류, 조작 실수 등으로 추락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존의 배송 드론 MK30의 무게가 약 36kg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겁니다. 게다가 만약 드론이 떨어진 곳이 핵심적인 기반 시설인 발전소라면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쉽지 않겠죠. 아니면 산에 떨어져서 화재를 일으키거나 방치된 드론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진 않겠지만 0.000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드론의 비행을 막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 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처럼요. 안정을 보장하면서도 드론의 이점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하겠죠. 비슷한 맥락에서 안보 문제도 있습니다. 2022년 북한의 드론이 서울 상공을 지나갔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뉴스를 기억하시나요? 이는 아직까지 드론探知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아직은 휴전국인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민감할 수 있어서 목적을 알 수 없는 드론이 상공을 날아다니는 것을 규제 없이 방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때문에 이미 서울과 같은 주요 지역에서는 드론 비행 가능 구역과 불가 구역을 엄격하게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드론 비행 사고에 대한 대책, 통제 시스템, 그리고 예방법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생활 침해 문제입니다. 드론에는 대개 원격 조정을 위한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드론으로 다른 가정 내부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문제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해킹된 홈캠 영상이 유출된 사례처럼 드론 역시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무인으로 운영되는 드론 배송 시스템에도 보안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처럼 특정 지역에서라도 제한적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운영 경험을 통해 막연히 예상했던 문제와 해결책이 구체화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때문이죠. 한국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발표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에 따르면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2026년 로봇 배송, 2027년 드론 배송을 조기 상용화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2025년이 코앞이니 2-3년 내에 한국에서도 로봇과 드론이 배송하는 제품을 받아볼 날이 머지않았을 것 같습니다. 각종 규제를 떠나 드론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여러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배송 환경의 한계입니다. 아마존의 드론 배송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당이 필요합니다. 드론이 배송지에 도착해 마당의 QR코드를 스캔한 다음 제품을 투하하는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밀집된 형태의 주거 환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 드론이 배송할 위치를 확보하기가 어렵죠. 게다가 한국의 배송 문화는 도어투도어 방식에 익숙합니다. 문 앞까지 물건이 배달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마당이나 특정 공간에 물건을 놓고 가는 현재 드론 배송 시스템은 소비자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소음 문제입니다. 드론 소리를 실제로 들어보신 분들은 그 비행 소리가 예상보다 훨씬 시끄럽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아마존의 드론 배송 서비스가 시작된 텍사스 칼리지 스테이션에는 드론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 불편함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드론 소리가 마치 큰 벌집 같아 집안이나 야외에서도 편히 쉬기 어렵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론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47에서 61dB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이는 보통 대화 소리나 진공 청소기 소리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특히 드론 이착륙장에서 15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드론 소리를 전기톱 소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기톱 소음과 차이는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분명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을 요소입니다. 하루 평균 200회 정도의 배송이 이뤄진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소음은 사소한 문제로 넘길 수 없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짚라인은 플랫폼2라는 드론 모델을 활용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도 안정적이고 정밀하게 제품을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이 플랫폼2는 약 90m 상공에서 정지 비행한 채 내부에 탑재된 작은 드로이드를 짚라인에 연결해 내려보내 제품을 배송 지점에 내려놓습니다. 이 방식은 무거운 본체가 땅에 내려오지 않아 소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And the droid is coming in to make a delivery right behind me. And you barely even hear it. 드로이드는 3개의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위치를 조정하며 집 앞 계단이나 테이블처럼 좁은 공간에도 정확히 제품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집의 베란다나 발코니에 작은 선착장 구조를 만들어둔다면 한국에서도 불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요. 더 나아가 드론만으로 직배송이 어렵다고 한다면 드론으로 아파트 단지 내 또는 인근 공연 선착장까지만 배송하고 문 앞까지의 배송은 배달 로봇을 활용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상상해봤습니다. 또한 플랫폼2는 일반 드론과 다른 위시번 형태의 날개를 채택했습니다. 일반 드론의 날개는 규칙적인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구조 때문에 회전하면서 웅웅거리는 소음을 만들어내는데요. 짚라인의 날개는 비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 소음을 최소화해 마치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처럼 들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드론 소음뿐만 아니라 사용 편의성도 고려했습니다. 판매자는 외부에 별도의 배송 준비 공간 없이 창문에 랜딩 도크를 설치하면 됩니다. 드로이드가 내려오면 제품을 도크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죠. 이 시스템은 충전부터 배송까지 완전 자동화되어 있으며 실시간 중앙 관제 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소비자는 어플을 통해 배송 상태를 초단위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런 기술적인 장점 덕분에 짚라인은 월마트, 스위트그린, 그리고 다양한 제약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소음과 환경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로 앞으로 드론 배송의 서비스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네요. 드론은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배터리 성능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짚라인의 플랫폼2는 최대 편도 약 38km, 중장거리인 플랫폼1은 왕복 193km 이상의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라면 도심용인 플랫폼2는 서울 중심에서 직선거리로 어디든 갈 수 있고 플랫폼1은 대전을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까지도 비행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다만 유리 충전으로 단 한 번만 배송 가능하다면 효율성이 떨어질 텐데요. 최소한 2-3회 배송은 가능해야 도입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소형 배터리가 K배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배터리 성능 개선과 더불어 드론 자체의 경량화도 중요합니다. 드론 무게가 줄어들면 배터리 소모량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비행 가능 거리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드론의 구조를 살펴보면 프레임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가볍게만 만들면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구조를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드론이 우리의 일상에 완벽하게 자리 잡는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 산지 직송을 떠올려보세요. 마치 예전에 우유 배달처럼 매일 아침 드론이 신선한 재료를 배송해준다면 어떨까요?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니 더 신선한 재료를 더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 드라이브 스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시간을 좀 줄이려면 어플로 미리 주문한 뒤 직접 드라이브 스루를 방문해서 물건을 받습니다. 미래에는 굳이 드라이브 스루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율주행 기술과 드론이 결합된다면 운전 중이거나 신호대기로 잠시 멈춰있는 동안 드론이 차량 창문에 물건을 전달하는 모습이 가능해질 겁니다.
한편 국제 물류에서도 드론의 활용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미 몇몇 지역에서는 무인 비행기를 활용한 물류 서비스가 시험되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처럼 국가들이 가까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더욱 효율적이고 빠른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이나 일본과의 물류가 더 빨라지고 간편해진다면 국제 무역과 경제 체인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드론은 단순히 한 가지 역할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과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미래의 핵심 기술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래 배송과 배달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던 드론이 왜 아직 우리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드론 배송 서비스를 발표한 지 벌써 11년이 지났는데요. 이제서야 조금씩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어야 할 규제의 벽, 현실적인 기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때 게임에서나 가능했던 모습들을 현실에서도 경험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드론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이거댐의 스티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오픈 키친 형태의 매장을 보면 무거운 쇳덩이인 웍을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돌리고 있다거나 고기를 통돌이에 놓고 굽는 것을 볼 수 있죠. 소풍 갈 때마다 먹던 김밥조차도 말아주는 기계가 있을 정도인데요. 사람이 직접 하기는 어렵고 힘든 일을 기계나 로봇이 대신함으로써 숙련자가 아닌 누가 하더라도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사람과 달리 지치지 않고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단순 반복적인 일은 기계나 로봇이 대신하고 사람은 창의적이고 고차원적인 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있죠. 그럼 제조업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훨씬 오래전부터 각종 제조업에서 기계와 로봇들이 도입되어 자동을 돌리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공장을 돌리는 것을 마치 불이 꺼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공장은 자동으로 돌아간다 하여 다크팩토리라고 부르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공장 자동화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기계와 로봇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전기차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새로운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롭게 건설하는 공장에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차량을 만드는 전 과정에서 자동화 로봇을 도입해 만들고 조립하고 도색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각 공정 사이를 이어주는 물류에도 자동화를 위해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공장 내의 모든 자재의 위치와 재고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필요한 부품을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장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또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하기 힘든 미세결함이나 오차까지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좋지 않은 각 부품의 품질 검사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량을 완성한 뒤 품질 검사하거나 완성된 차량을 적재하기 위해 사람이 직접 운행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작년에 현대위아가 만든 자동주차 로봇을 활용한다면 자동화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동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생산 과정이 느려지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동화 공장을 목표로 기가팩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기가팩토리에서는 차체를 한 번에 찍어서 만들 수 있는 기가프레스를 도입하면서 여러 차체의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는 과정을 개선해서 사람이 관여하는 부분을 최소화한 것도 이 자동화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완전 자동화라는 비전에 따라 공장에서 사람을 대처할 수단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장 자동화에 사용된 로봇은 사람과 비슷하진 않고 진짜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최적의 형태의 로봇이었다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서 왜 굳이 로봇이 사람과 유사한 형태여야 하는지 고민해봤습니다. 추측되는 이유로는 지금까지 만들어져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로봇을 사람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도록 만들어야 기존 환경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가장 효율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부분적으로 사람을 대처하기 시작하면 로봇과 사람이 한 작업 공간에서 공존하게 될 텐데요. 이때 로봇이 사람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상호작용한다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심리적인 거부감도 덜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옵티머스의 현황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드디어 2025년에는 실제로 공장에 배치해서 생산 공정의 일부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사실 실제 생산 공정에 투입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휴머노이드 로봇은 옵티머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픈 AI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스타트업 피규어는 BMW와 함께 스파르탄 버그 공장에서 2주간 집체 교육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기반의 피규어 02는 차체용 금속 부품을 설비 내 전기치로 옮기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인체공학적으로 불편한 동작이나 피로감 높은 작업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BMW는 추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또 빠질 수 없겠죠.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회사인 버선 다이나믹스에서 최근 올뉴 아틀라스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아틀라스는 완전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헬로윈이라고 귀엽게 핫도그 옷을 입은 아틀라스가 공장에서 적재된 엔진 커버 부품을 다른 트레이로 옮기고 있습니다.
아틀라스가 뒤돌아 있을 때 사람이 트레이를 살짝 옮겨 놓아도 위치를 빠르게 찾아가며, 물론 이렇게 크게 당황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잘못 작업했을 때 힘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수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후퇴한 후에 다시 제대로 작업한다는 게 놀라운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모두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로봇과 자동화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개발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대로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세상, 마치 영화 아이로봇과 같은 세상이 오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공장 자동화는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돼야 된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자본이 많은 대기업들 위주로 선행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저는 공장 자동화가 한국이 처한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보았는데요. 최근 한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일을 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대기업들은 일하기 희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작은 규모의 업체 또는 산업군의 노동 가능 인구의 감소는 치명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가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실력 있는 중소기업에서 더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2023 로보월드에서 현대위아가 보여주었던 작은 규모의 공장 자동화 프로세스 전시가 기억에 남는데요. 소규모의 로봇팔이 CNC 공작기기에 소재를 넣고 가공물을 빼내고 또 물류 로봇이 그것을 받아 이동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잘 구현된다면 충분히 도입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추가적으로 이런 과정을 더 단순화하기 위해 각종 CNC 공작기기 업체들은 마치 스타크래프트의 테란 팩토리에 머신샵을 애드온으로 붙이는 것처럼 CNC 공작기기에 자동으로 소재를 교환해주고 있는 장치인 AWC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CNC 공작기계에 하나의 소재를 넣고 가공이 모두 완료되길 기다린 다음 가공물을 꺼내고 다시 소재를 넣는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AWC를 함께 사용한다면 한 번의 세팅으로 많은 양을 연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 소재들이 가공되는 동안 작업자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할 수 있죠. 물론 비약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규로 제조 사업을 진행할 때 자동화를 잘 구축만 한다면 1인 체제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소규모의 자동화 기계들로 공장을 채운다 하더라도 일반인은 상상하지 못한 금액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자동화로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또 처음부터 자동화를 고려해서 생산 설비나 라인을 배치하지 않는다면 그 효율을 100% 끌어내기도 어렵죠. 그래서 만약 소규모 업체들이 공장 자동화를 도입하고 있다면 국가 지원 사업을 잘 이용해야 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한국 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한 업체의 규모에 따라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공방 등 다양한 국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과 공방 사업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소규모 제조업체부터 대형 생산시설까지 첨단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 공방 사업은 2024년 1월 발표 기준으로 총 1,800개사를 대상으로 88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작업 기반의 특정 제조 공정을 자동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국가에서도 이런 공장 자동화가 중소규모의 기업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이미 공장 자동화를 실현해서 잘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요. 지원금으로는 공장 스마트화 등을 위한 장비 임차료, 부품 재료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공장 사업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도 대상인데요. 단순히 공장 생산 자동화의 개념을 넘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생산 제조 전반의 과정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트윈,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업 단계나 규모, 혁신 정도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사업 정도가 있겠지만 자세히 파고들면 더 다양한 관련 사업들이 많은데요. 삼성전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3,000여 개 업체를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의 제조 현장 노하우를 전수해 중소기업의 제조 환경과 시스템을 개선하는 상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예시로 한 비대업체를 지원하여 조립, 포장, 물류 등 전 생산 과정을 비롯해 공장 레이아웃과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생산량을 2배로 증가시키고 작업자의 만족도까지 충족시켰다고 하는데요. 역시 삼성은 삼성이네요. 아마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마치 이런 사업들이 만능일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공장 자동화 관련 장비를 구입하거나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때는 최소 수억 원이 필요한데, 이런 국책 사업은 한 업체 한 업체 개별로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지원금 내에서 최대한 많은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지원금이 실제 투자 비용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준다는데 한번 해볼까 라는 가벼운 생각보다는 어차피 공장 자동화를 구축하는 게 예정이었다면 기왕이면 지원금도 받아볼까 라는 방향성이 옳지 않을까요? 또 사업 초기에는 경쟁률이 낮아 지원만 해도 선정이 되었었지만 지금은 경쟁률이 높아 선정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선전될 가능성이 높게 잡아도 30%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전기차 구매 지원금처럼 이 국책 사업도 점점 규모가 축소되고 언젠간 사라지지 않을까요? 진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이 사라지기 전에 스마트 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코스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다양한 관련 지원 사업을 확인할 수 있으니 직접 검색해서 지원해보세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거를 직접 진행하기에는 절차도 다소 복잡하고 귀찮기 때문에 이런 걸 도와준다는 업체도 상당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규모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 조심해서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공장이 단순히 로봇을 도입하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나 장비에 장착된 IIoT와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제어할지,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소중한 디지털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지 등이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각종 제조업과 IT, AI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하나의 방대한 기술이 앞으로 4차 산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처럼 가상 공간상에 실제와 동일한 쌍둥이를 만들어 그 쌍둥이를 통해 시뮬레이션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화하여 실제 전체 공장을 종합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정책과 기술이라도 항상 명과 암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장점을 알아보았는데 높은 도입 비용 이외에 공장 자동화는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요? 먼저 전력 문제입니다. 공장 자동화에 방대한 양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공장에서는 수많은 로봇들이 동시에 작업하고 AI를 통해 시스템이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전력 소모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문제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확실히 전력 문제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 인력 문제입니다. 사실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진다면 단편적으로는 기존에 사람들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하기 때문에 필요 인력이 줄어들기만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던 일은 로봇이 대신하겠지만 고도화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또 다른 분야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공장이 스마트해진 만큼 스마트한 인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어하는 사람, 또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 각종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등을 예시로 들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보안 문제입니다. 공장의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화되면서 해킹이나 정보 유출의 위험이 생기게 되죠. 또 누군가 흑심을 품고 사이버 테러를 저질러 제조 공정이 중단되거나 갑자기 로봇들이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인적,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공장 자동화와 비롯해 각종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전력 생성과 전문 인력, 사이버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종 에너지 및 사이버 보안 산업과 전문 인력 양상 등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관심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창차 4차 산업의 한 축이 될 공장 자동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래의 공장은 다양한 기술들이 집약된 지능형 공장의 모습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한국이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잘 헤쳐나가길 희망하면서 공장 자동화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이 그 중에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이거됨의 스티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인 비행기부터 인공장기에 사람이 먹는 음식에까지 입체적으로 똑같이 찍어내는 이 3D 프린터가 현대판 연금술사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거됨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때 미래 산업의 선두주자로 기대받던 3D 프린터가 왜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서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2010년대 초반 뉴스에서 3D 프린터가 어떻게 소개되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당시에는 3D 프린터가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 미래 기술로 주목받았었죠. 그런데 10년이 넘게 지난 이 시점에 왜 아직까지 제조업이나 우리 삶 속에서 3D 프린터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3D 프린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D 프린터는 적층 제조 방식으로 물체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재료를 한 겹 한 겹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3차원 물체를 제작하죠. 처음 개발된 것은 1980년대로 당시에는 액상의 수지를 이용한 레이저 경화 방식만 존재했었습니다. 그 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출력 방식이 개발되었고 금속, 세라믹 등 여러 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최근에는 3D 프린터가 주택건설, 의료, 식품 제조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도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생체 조직까지 출력할 수 있는 기술도 발전 중입니다. 3D 프린터는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기존 전통적인 제조 방식보다 더 쉽게 제작할 수 있어 생산 제조 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주목받았습니다. 2010년대 초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1조 3,500억 상당의 금액을 3D 프린팅 기술에 투자한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Where new workers are mastering the 3D printing that has the potential to revolutionize the way we make almost everything.
또 비슷한 시기에 3D 프린터 핵심 특허가 만료되면서 저가형 3D 프린터가 등장하며 일반 대중에게도 그 사용이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3D 프린터가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래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교육, 연구, 제조업체 등에서 맞춤형 부품이라던가 빠른 프로토타입을 위해 3D 프린터를 도입했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졸업할 때쯤 3D 프린터를 학과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 나갈 것 같은 3D 프린터가 왜 우리 주변에서 잘 보이지 않게 된 걸까요? 우선 아마 일반인들이 3D 프린터를 직접 사용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3D 모델링을 할 줄 알아야 하고 3D 프린터도 운영할 줄 알아야 하죠. 무엇보다 3D 프린터 붐이 일어날 당시에는 3D 프린터가 너무 비싼 것도 한몫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용하기 쉬운 무료 모델링 소프트웨어 그리고 어플들이 많아졌고 직접 모델링을 하지 않더라도 신기버스라는 사이트에서 원하는 모델을 다운받아 출력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저가형 3D 프린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60만원 정도에 구매해볼 수도 있어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죠. 그럼 한국 제조산업에서는 왜 3D 프린터를 잘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 첫 번째는 양산의 어려움입니다. 3D 프린터는 프로토타입 제작이나 맞춤형 소량 생산에 매우 적합하지만 사실 대량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FDM 방식 경우 손바닥 크기의 작은 피규어를 출력하는 데만해도 몇 시간이 걸리고 출력 후에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후처리 가공도 따로 필요하죠. 또한 3D 프린터는 생산 수량이 많아도 단가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형을 사용하면 동일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생산 수량이 많아질수록 단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3D 프린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출력품의 품질도 일정하지 않아 대량 생산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에서 3D 프린터 팜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여러 대의 3D 프린터를 동시에 운영해 대량 생산에 도전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슬랜트 3D라는 기업은 폐쇄된 기차 공장을 개조해서 800대 이상의 3D 프린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최대 3000대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대량 생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인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HP는 MJF라는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MJF는 기존 방식보다 5배에서 10배까지 더 빠르게 출력할 수 있으며 출력 후 별도의 후가공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금형 방식과 비교했을 때는 대량 생산에 적합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죠. 물론 여전히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크고 사용 가능한 재료가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빠른 출력 속도와 높은 품질 덕분에 산업용 3D 프린터로서 발전 가능성이 큽니다. BMW가 이 HP의 MJF 방식을 도입해서 i8 로드스터 모델에서 금속 3D 프린터를 사용해 브라켓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3D 프린팅을 통해 설계에서 생산까지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기존 금속 다이캐스팅 방식보다 더 경제적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BMW는 이런 생산 방식을 통해 더 가볍고 견고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 중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도 절감하여 ESG 경영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럼 3D 프린터가 금형과 같은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완벽하게 대체할 것이냐라고 하면 근시일 내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 생산 방식을 완벽하게 대체한다기보다는 기존 생산 방식이 범접하지 못한 영역을 새롭게 확장하거나 일부 기존 시장을 잠식하는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3D 프린터가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구조적 약점입니다. 기존 제조 방식으로 제작된 부품에 비해 3D 프린터로 출력된 제품은 적층된 층 사이에서 결합력이 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인장력이나 압축력이 가해질 때 층이 쉽게 분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출력 각도를 조절해서 강도를 높이는 방법이거나 CAE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화된 출력 조건을 더 찾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보완을 통해 3D 프린터 출력물의 신뢰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군에서 3D 프린팅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항공우주 산업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나사의 마샬 스페이스 플라이트 센터에서 주도한 프로젝트에서 이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로켓 엔진의 핵심 부품인 연소기, 연료 노즐, 로켓 엔진 케이스 등을 출력하고 실제 엔진에도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또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도 엔진의 연소기를 3D 프린터로 출력하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미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스페이스 X 로켓에서도 이 적용되어서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로켓 엔진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연소 반응으로 인한 고온 고압 환경에서도 충분히 견뎌낼 정도의 3D 프린터 출력물이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3D 프린팅 시장은 2023년 약 30조 원 규모로 평가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23.6%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트 팜이나 BMW의 사례처럼 미국을 포함한 북미와 유럽이 전체 3D 프린트 시장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의 3D 프린터 시장은 점유율이 아직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아마 한국은 전통적으로 대규모 제조업에 강점을 두고 있고 이 대량 생산을 통해서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극대화해왔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기술이 양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한국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 현대자동차, 삼성, LG, 포스코 같은 대기업들이 3D 프린팅을 도입하며 새로운 맞춤형 부품 제작과 스마트 제조 시스템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 3D 프린팅 기술이 더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산업혁명과 같은 크고 작은 산업들의 발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새롭게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의견은 항상 존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그 기술의 가치를 알아보는 순간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었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무언가를 바라보거나 대할 때 조심스럽겠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때 선풍적인 관심을 끌었던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여전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점차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이제 3D 프린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이건의 스티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나 게임 속에선 특별한 아이템을 장착하면 새로운 능력이 생깁니다. 그중 장착하는 순간 보이지 않던 것을 보여주는 이런 안경도 따져보면 역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도구인 셈입니다. 오늘은 영화처럼 AR을 활용해 정보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손으로 컨트롤까지 하는 상상이 현실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을 쓰면 슈퍼맨, 안경을 벗으면 클락. 슈퍼맨은 그 반대 아닌가요? 먼저 증강현실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증강현실은 AR이라고 불리는 기술로 실제 세계 위에 디지털 정보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무려 60년 전인 1968년 컴퓨터 과학자 이반 셔틀랜드가 최초의 AR 헤드셋을 개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3D 그래픽을 단순히 시각적으로 공중에 띄우는 수준이었지만 미래 기술의 초석이 되었죠. 그 이후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 AR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누구나 손쉽게 AR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출시한 포켓몬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AR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리저리 들고 다니며 포켓몬을 잡으러 다녔었죠. 또 특정 지역에서만 스폰되는 포켓몬을 잡기 위해 국내를 넘어 해외로 가기까지 했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애플이 WWDC 2023에서 비전 프로를 처음 공개하며 대중들의 관심도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500만원이라는 살인적인 금액에 구매력을 좌절시키고 말았는데요. 물론 비전 프로는 증강현실뿐만 아니라 가상현실까지 다루고 있어 혼합현실, MR기기라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인 2024년 9월이죠. 메타버스의 진심이라 사명까지 바꿔버린 메타에서 오라이언이라는 AR 안경을 공개했습니다. 10년간의 개발 끝에 탄생한 오라이언은 비전 프로와 달리 실제 안경처럼 착용하며 홀로그래픽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요소를 투사하는 방식입니다. 또 신경 인터페이스 손목 밴드를 도입해 손가락 동작으로 기기를 제어할 수 있어 시야에 손이 보이지 않더라도 작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화 속처럼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하고 이미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되고 있죠. 물론 증강현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디지털 데이터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겠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애플의 비전 프로와 메타에서 만든 오라이언은 증강현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AR 장치일 뿐 증강현실을 구성하는 플랫폼과 현실 세계에서 겹쳐 보이는 이 디지털 데이터는 별도로 필요할 겁니다. 사실 모든 장비와 설비들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미 각종 3D CAD를 활용해 모델링을 진행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3D CAD 회사들이 이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삼고 투자하고 있죠. 단순하게 오토데스크의 퓨전 36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직접 경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퓨전 360은 개인이 취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직접 3D 모델링한 데이터를 증강현실 확장자인 SUDZ로 파일을 내보내고 스마트폰의 증강현실 어플을 통해 직접 배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CAD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지만 쉐이프3D에서도 증강현실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쉐이프3D는 어플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모델링할 수 있는데요. 퓨전 360과 달리 별도의 추가 어플 없이 모델링한 것을 바로 실제 환경에 배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소정의 월 결제 비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 AR이란 것은 0.몇 미리 단위의 정확한 시소가 필요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화의 특장점이 있는 유니티 또는 얼리얼 등의 디자인 솔루션들도 증강현실의 모델링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통 3D CAD 파일을 그대로 증강현실로 구현하기에는 데이터의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증강현실을 위한 별도의 파일로 변환하거나 조금 더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유니티나 얼리얼과 같은 디자인 솔루션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 증강현실이 실제 산업군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사례부터 먼저 시작하자면 아마 여러분도 이미 경험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경험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가구 브랜드죠. 이케아에서는 어플을 활용해 가구를 구매하기 전에 배치해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집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저렴한 가구들을 구매하거나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구매하기 전에 직접 배치해보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다음은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의 사례입니다. 보잉에서는 복잡한 항공기 부품 조립에 AR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AR 안경을 착용한 작업자들이 실시간으로 부품의 위치와 조립 절차를 안내받으면서 작업할 수 있다고 하죠. 이로 인해 작업 오류가 40% 이상 감소했고 작업 시간도 대폭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한 작업은 오히려 이 방법이 비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미친듯이 많은 부품과 배선이 사용되는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조립 불량으로 사고가 난다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테니까요. 비슷한 예시로 포르쉐에서도 AR을 통해 차량 유지 보수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정비사가 AR 기기를 사용해 차량 부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복잡한 수리 매뉴얼을 시각적으로 제공받아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건설업계에서도 AR을 적극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AR 기기로 유명한 매직리프사의 제품을 이용하여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비하행과 설계 데이터를 시각화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2D 도면 또는 태블릿 PC를 손에 들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작업 현장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If we want to see through the walls, just click them off. Now we can see what's behind. 이 이외에도 의료 분야에서 증강현실을 도입해서 수술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거나 환자의 3D 신체 이미지를 수술 중에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복잡한 개념을 설명할 때 증강현실로 3D 모델 데이터를 활용해 시각적으로 표현하거나 시뮬레이션하면서 몰입감 있는 학습이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증강현실은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우선 고가의 장비와 각종 센서가 필요해 대중적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AR 시스템은 고도화된 모델링 데이터와 정교한 시각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환경 구축 시스템과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 기기의 착용감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장시간 사용 시 눈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일부 사용자들은 착용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AR 기기의 배터리 수명이나 성능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 중 하나입니다. 물론 전 세계의 연구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한국 연구진이 AR 기기 착용의 거부감과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눈에 직접 착용하는 렌즈 형태의 AR 기기를 발표했었죠. 그 응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최초는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이런 선구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애플은 비전 프로를 출시하며 AR 기기가 아닌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합쳐지는 혼합현실을 의미하는 MR 기기라고 했었습니다. 이처럼 미래는 증강현실이 가상현실과 결합해서 혼합현실로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혼합현실 기술은 더 많은 산업군에서 도입이 될 것이고 AR을 결합해 더 정교한 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설계 데이터를 증강현실로 시각화하여 실시간으로 피드백받고 공장 설비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증강현실의 발전과 이를 다양한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영화에서 미래 기술로만 보여지던 이 증강현실이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볼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해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한데요. 아직까지는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만 증강현실이 또 어떤 방향으로 발전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이거댐의 스티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oes your friend often do that? 안녕하세요. 이거댐의 스티븐입니다. 오늘은 영화 속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수많은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고 가장 최적의 결과를 찾아내는 기술이 실제로도 존재하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타임스톤처럼 미래의 모든 시나리오를 미리 확인하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공돌이들이 타임스톤과 비슷한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Dormammu, I've come to bargain.
생산기술 또는 관리 등 제조 관련 종사자분들이라면 초기 계획과 달리 생산 공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많이 겪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디지털 트윈이 등장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디지털 트윈은 이름 그대로 현실의 것을 가상 환경에 그대로 복제하여 쌍둥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가상으로 복제한 쌍둥이를 통해 시뮬레이션 한 다음 데이터로 분석하여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2002년 마이클 그립스 박사가 처음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So I can take a vehicle and crash test it. In the physical world, I can't sell that vehicle. I can go to the virtual world, I can crash test it over and over again. 당시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지만 사물 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최근 AI 기술까지 발전하면서 디지털 트윈이 현실에서 활발히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런 신기술을 받쳐줄 수 있는 하드웨어들도 비약적인 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살걸. 디지털 트윈은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오토메이션 월드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최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LG처럼 이름만 들어도 모두 아는 대기업부터 강소기업들까지 모두 디지털 트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영화 속 장면처럼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디지털 트윈은 이미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우선 디지털 트윈의 진심인 업체 지멘스는 가상의 공간에 복제품을 만들고 기계적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3D CAD, CAM, CA 소프트를 모두 가지고 있어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죠. 그뿐만 아니라 지멘스는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해 가상으로 복제된 공장 설비를 더 사실적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의 설비를 움직이면 실제 설비가 그대로 따라 움직이거나 반대로 실제 설비의 움직임을 가상 설비가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으로 테스트하여 최적의 결과를 실제 설비로 바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멘스는 의료, 전자, 전기 등 본 그룹사의 공장도 자체 솔루션을 직접 도입해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월드 전시회에 방문하시면 지멘스 부스에서 직접 눈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트윈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자들의 워너비 자동차 BMW입니다. BMW가 곧 건설될 헝가리의 데브레첸 공장에 이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2025년에 완공되는 이 공장은 놀랍게도 건설이 시작될 2023년부터 이미 차량 생산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공장이 있기 전부터 말이죠. These new innovations will reduce the planning times, improve flexibility and precision, and at the end, produce 30% more efficient planning processes. 이번에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현대자동차도 2023년 싱가포르에 디지털 트윈이 도입된 스마트 팩토리를 건설했습니다. 바로 HMGICS인데요. 9만 제곱미터, 지상 7층 규모의 공장을 디지털 공간에 똑같이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의 생산과 물류 시스템을 비롯해 인력, 자동화 로봇 등 공장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가상 공간에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이 가상 공장은 실물 공장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어 직접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바로 위층에 존재한 디지털 커맨드 센터에서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MGIS를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추후 다른 공장에서도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 기대가 됩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실 사용되고 있습니다. LG U+는 부산 신항만을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었는데요. 항만의 특성상 너무 넓은 관계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웠는데요. 작업자에 지급되는 스마트워치 및 연동되어 있는 장비들이 디지털 트윈에서 모니터링되고 있어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에도 디지털 트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다소 시스템의 3D 익스피리언스를 활용해서 가상 공간의 도시를 완벽하게 복제한 다음 교통흐름, 환경 변화 등의 부분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활용해 바람이 건물 사이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분석해 도시 전체의 대기 질을 계산하거나 건물의 그림자 변화를 예측해 일조권을 확보하는 데 사용되고 있죠. 태양광 패널의 설치 위치와 에너지 생산량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파악할 수 있다니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5년부터 약 3년간 1,0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사실 소개드린 것 이외에도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거나 개발하고 있는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시각화가 중요한 만큼 유니티 또는 얼리얼 엔진과 협업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으며 앞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조 산업에서 디지털 트윈은 설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를 즉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통해 장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필요한 시점에 유지 보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또는 새로운 생산 공정을 가상 공간에서 테스트로 최적화하여 추측이 아닌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이 디지털 트윈은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아직까지 도입된 시행기간이 짧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또한 만에 하나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해킹이라도 당한다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트윈은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AI 기반의 예측 분석이 결합된다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실시간 예측하고 자동으로 공정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가능해질 겁니다. 제조업은 이제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데이터 중심에 최적화된 프로세스로 변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발전해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도 이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거되면 스티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ake up, Daddy Sean. 안녕하세요. 이거되면 스티븐입니다. 오늘은 영화 토니 스타크처럼 AI 비서와 함께 내가 원하는 것을 설계하고 만드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돌이 출신이라면 한 번쯤은 AI 비서인이 자비스나 프라이드와 함께 마음껏 설계하는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영화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 얘기일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현재 AI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약 70년 전인 1950년대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이 기계도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Could machines ever think as human beings do? Most people say no. You're not most people.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이후 AI는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기억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바둑에서는 AI가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알파고는 이세돌 구단을 4대1로 이겼습니다. 이 사건도 벌써 8년 전 이야기입니다. 2022년에는 생성형 AI인 챗 GPT가 출시하며 AI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AI는 스토리, 이미지, 영상까지도 생성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영화 속처럼 AI에게 명령만 하면 설계를 해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미 AI는 설계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입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란 AI에게 최소한의 설계 정보만 주면 AI가 최적의 설계 조건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거의 10년 전인 2015년부터 오토데스크의 퓨전 360에서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서비스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더 많은 설계 및 시뮬레이션 관련 회사들이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AI에게 사용자가 원하는 설계 조건과 제약 조건을 전달하면 AI가 다양한 설계 옵션을 생성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설계의 물리적 성능을 평가합니다. AI가 제시하는 최적의 설계안과 분석 데이터를 보고 설계자는 선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3D 프린터와 같은 적증 방식만 설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CNC 가공과 사출 등 다양한 제조 방식에 대한 최적 설계안도 제시하고 각 재료에 따른 조건들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없을 경우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엔지니어가 이 모든 것을 일일이 고민하고 분석해서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물의 신뢰도가 달라졌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여러 산업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동차 브랜드로 유명한 GM은 차량 시트 브라켓 설계에서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브라켓의 무게는 40% 줄어들고 강도는 20% 높아지는 경이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150여 개의 설계안을 제시했다고 하며 기존에는 8개의 부품을 하나로 용접해서 만드는 브라켓을 단 하나의 부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제조 프로세스가 단순화되어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 방법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가 줄어들어 재료비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주행거리와 직결되는 부품의 무게를 줄이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 됩니다. 이런 최첨단 기술이라면 나사를 빼놓을 수가 없죠.
나사의 엔지니어 라이언 맥클랜드가 작성한 논문에 따르면 선체 망원경 부품 설계 시 AI가 제시한 2개의 설계안이 전문가가 제시한 4개의 설계안보다 여러 측면에서 더 유리했다고 합니다. 이 논문 내용을 보면 AI가 제시한 설계안은 무게를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성을 크게 확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조 방법과 비용 측면에서도 AI의 설계안이 더 유리했고, 놀라운 점은 숙련된 엔지니어가 이틀간 노력한 설계 작업을 AI는 1시간 30분 만에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AI가 제시한 설계안을 실제로 가공하고 테스트한 결과 강성 데이터는 유사했지만 강도 데이터가 일부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굉장한 결과임은 변함이 없죠. 뿐만 아니라 비행기 제조업체 에어버스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도움을 받아 미래형 비행기 동체 구조를 설계하고 있으며, 기존 에어버스 파티션보다 45% 더 가벼우면서도 동일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기계 제조 분야에 한정할 필요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웨어로 유명한 아디다스의 신발이 밑창을 설계하는 데도 사용되었으며, 건축 분야에서도 공간 최적화에 사용된다고 하네요. 소개한 내용으로 보면 누구나 토니 스타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 시기상조인 부분도 있습니다. 나사에서의 사례처럼 AI가 예측한 결과와 실제 실험 데이터 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AI가 제시하는 데이터를 엔지니어가 추가로 검토한 다음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Is that it's kind of like a consultant that allows us to be more productive, but the human designer is still needed. 아직은 이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라 AI가 CAX 시장에 도입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엔지니어에게 요구되던 경험과 숙련도를 AI가 대신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AI를 잘 활용하여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과 AI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 급변한 현대에 도태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거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